신랑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 모태솔로잖아. 거기도 도대체 무슨 기술이 있길래 저 여자는 내 남편을 매일 밤 붙들러 놓고 있는 것일까? 진짜 근데 카트린도 모태솔로인가 보다. 그런 거 구경해야 되는 거 보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롱테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하입니다. 난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좀 더 밖으로 많이 놀러 나가려고 하고 있죠. 선선하다기에는 아직은 31도 2도인데 그래도 워낙 더운 때를 맞아요. 지나니까 네. 이 정도만 해도 살만해. 살 것 같아. 그렇군요. 지윤님은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제가 요새 그걸 봤잖아. 뭐? 넷플릭스에 모태솔로지만 연애하고 싶은가? 그거 엄청나게 인기던데? 굉장히 인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갖고 한번 보라고. 근데 저는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를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그냥 가끔씩 화제가 되는 그게 있거든요. 뭐 나는 솔로, 아직도 그렇지. 기억나네. 16기 뭐 이런 거. 아, 뭐 그런 거 이제 골라서 재밌으니까 보는데 요거 신선했어. 다들 모태솔로라고 나왔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려서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숨겨진 연애 경력이 연애사가 있을까 있을까봐. 근데 저는 이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로 저기서 저런 감정이 생길까? 네. 거기서 물론 돼갖고선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대체로 이제 거기서는 성사가 됐다가 나와서 깨지는 경우들이 많거든. 근데 약간 그때 생각이 났어. 우리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 뭐 4학년 일반 뭐 이러면은 4학년 일반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꼭 거기서 좋아하는 남학생이 한 명 있어. 그리고 이제 막 너무 좋아해. 그러다가 학년이 끝나고 5학년 올라갈 때 되면은 5학년 2반에 또 남자애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갇혀져 있는 공간 내에서 어떻게든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증폭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 안에서는 진짜인 거지. 찐인 거지. 그 안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연애 버전 스탠포드 감옥 실험 같은 생각도 들고 누군가하고 이렇게 만나갖고서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그러는 것이 사실은 정말로 내 연애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나의 존재감을 좀 인정받고 싶었던 게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저 남자가 내가 봤더니 괜찮은데 나를 좋아해 주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이 여성들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여자인 거야. 뭐 약간 이런 거라든지 본인의 존재감을 뭐 증명을 받는다든지, 약간은 그 인간의 심리를 보는 것 같아서 가끔 재밌을 때가 있어요. 이번 것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지. 네. 아니, 그리고 모태솔로라고 하기에는 다들 외모가 꽤 선남선녀야. 출중하시더라고요. 이때까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외모로 모태솔로로 사셨을까. 우리야 너무 이제 연애하고 이런 지가 오래돼갖고 연애세포가 죽었지. 그렇지. 죽어서 이제 화석이 되거나 말라 비틀어지거나 했는데, 한 이제 주변의 후배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제 그 친구들은 보면서 나 몇 년 전에 저랬었는데 진짜? 막 이러면서 보기도 한데, 서로 각 공감을 막 하면서 나도 저런 실수했었는데 나 저런 남자 만났었는데 막 입을 킥하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겠구나 했는데, 난 너무 이제 우리 아들 딸뻘이라서 그렇지. 관조적으로 좀 보고 있지. 보면서 참 사람이 저럴 때 저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웠어요. 근데 사실 요즘 이제 주변에 몇 년 선배들 보면은 정말 자녀들이 모태솔로가 많다는 거야. 사귈 생각 안 하고. 옛날보다 이제 사람들이 훨씬 더 연애 같은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획적인 측면에서 그런 세태가 잘 반영된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연애를 잘하려면요, 나를 버려야 돼. 맞아. 상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상대에 대해서 집중을 해줘야 되거든. 결국은 사실 연애의 고수라는 거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걸 이제 자기가 좀 불편해도 탁 제공하는 연애의 정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남자 별로 없어요. 내가 알기로 맞아. 별로 없어요. 그런 걸 바라면 안 돼. 그러니까 특히나 잘생긴 남자 중에 그런 남자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미스터 달시. 말도 안 돼. 유니콘이야, 유니콘. 그거는 기대를 하면 안 돼, 그런 건. 그러니까 소설에 나오는 거야. 오늘 사실은 이제 전혀 그와 관련 없는 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래. 연애가 뭐야, 막 약간 이럴 것 같은. 삶의 사랑이 좀 뭐 그렇게 넘치지 않아. 그렇지. 전혀 뭐 사랑이 넘치지 않는, 본인도 그랬고 그런 삶을 살아야 했었던 맞아요. 인물입니다. 누구죠?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예전에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잖아요. 오늘은 그 메리 여왕의 시어머니. 네, 카트린 드 메디치. 벌써 힘들다. 시어머니십니다. 시자가 나오면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근데 카트린 메디치에 대해서는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책도 나왔는데,
주로 무서운 모습으로 나오죠. 그렇죠. 무서운 모습으로. 그분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미망인이 되면서 까만 옷만 입었대요. 사실은 그 저희도 오늘 둘 다 까만 옷.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좀 뭐 그런 우스스한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악마스럽게 얘기를 풀어나간 것도 있고 그분에 맞아요. 대해서. 저는 예전에 영화 그 여왕마고 이자벨 아잔이 나온 거 그 영화를 봤었어요. 거기서 이제 깐토니 메디치가 또 나오죠. 뱅상페레가 정말 아름다웠다. 그렇지.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 깜짝 놀랐어요. 이자벨 아잔보다 더 이쁜데? 내가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관심이 좀 있어서 캐나다 살 쪽에 그 책을 봤었어요. 깐토니 메디치에 대한 책. 그래서 그 책을 읽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책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어. 그 책에는 좀 어떻게 써놨나요? 나쁘게 써놨나요? 좋게 써놨나요? 약간 이런 부분 이해해줘라 라는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 굉장히 훌륭한 정치가였다라는 부분을 쓴 사람도 있고 독살 전문가, 학살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 실제 그 당대부터 그런 식의 평가를 많이 받았었죠. 근데 다들 뭐 이름에서 아셨겠지만 까트린 드 메디치입니다. 맞아요. 메디치. 예, 모두가 아는 그 메디치 가문 출신이죠. 그렇죠. 사실은 이 메디치 가문이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거의 피렌체를 지배하다시피 하다가 프랑스의 샤를 8세가 피렌체를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위대한 로렌초의 아들인 피에로가 그 당시에 메디치 가문의 당주였는데 전쟁을 피하겠다는 생각에서 그랬는지 그냥 거의 굴욕적으로 갖다 바치죠. 그렇죠. 그 당시에 프랑스가 상비군이 있었어요. 그걸 처음으로 한 게 프랑스였고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그걸 보고 반드시 국가에는 상비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야지 충성도가 있는 군인들을 확보할 수 있지 이 피렌체가 하듯이 돈 주고 부리는 용병 이런 거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피렌체 사람들이 오죽 자존심이 세요. 이런 법이 어딨냐 그러면서 난리를 쳐갖고 메디치 가문이 쫓겨나게 돼서 그렇죠. 한 18년 동안을 전전을 하고 다니는데 그러다 나중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 이제 이 피에로의 아들이었었던 로렌조. 이 로렌조가 왔는데 얼마 못 살았어요. 제 기억에는. 얼마 못 살고 27살이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게 돼요. 근데 이 로렌조의 딸이 바로 이 카트린느였고 굉장히 비극적인 게 로렌조가 죽은 게 카트린이가 태어나고서는 21일밖에 안 됐대요. 근데 더 비극적인 거는 카트린이가 태어나고 14일 만에 어머니가 죽어요. 완전히 천의 고아가 된 거죠. 천의 고아가 된 거죠. 그렇지만 적통이지. 그렇지. 로렌초, 피에로, 그다음에 로렌초 그렇게 딱 이어지는. 사실 거의 유일한 적통이죠. 이게 1519년에 카트린느가 태어나거든요. 1519년 하면은 유럽의 종교개혁의 광풍이 불고 있을 때죠. 1517년이 그때가 맞아요. 95개조의 반박문이 붙여지고 2년 후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사람들이 점점 활자가 보급되면서 글을 읽게 되죠. 그러면서 정보 유통도 빨라지고 너만 이제 성경 읽냐, 나도 성경 읽는다.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쌓이면서 종교개혁의 바람이 이제 거세어지는 거죠. 이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활자의 보급이라는 게 정말 큰 역할을 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실 활자라기보다 그 당시 그 시점에서는 인쇄술의 보급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지. 일단은 글자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해갖고 굉장히 많이 냈었거든요. 되게 재밌는 걸 읽은 게 인쇄술 발달 그리고 뭐 활자라든지 그리고 그림이라든 거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게 팜플렛 같은 것도 막 나눠주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개혁을 가지고 왔고 심지어 프랑스 대혁명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유행했었던 그 팜플렛 중에 하나가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루이 16세 동생이 있어요. 아르뚜아라고 이 아르뚜아 좀 이게 되거든. 그 이제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르뚜아랑 그렇고 그런 사이래요. 막 이러면서 그냥 말이 아니라 그림으로 너무 적나라하게 포르노그래피를 만들어서 이제 외설물을 만들어서 뿌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무슨 귀족들이 뭐 하고 논대더라. 이제 대부분 다 추악하게 노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걸 받아본 사람들이 야, 똑같네 우리랑. 뭐. 다를 것도 없네. 뭐 왕이라고 해갖고 뭐 왕비라고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노는 거는 뭐 더 천박하고 뭐 더 저질스럽고 그러면서 권위가 떨어졌다는 거죠. 사실은 이 정치학에서도 보면은 어떤 이제 절대 권력이 막 탄압을 하고 이럴 때 혁명이 일어난다든지 반란이 일어나든지 이렇지 않아요. 그럼 언제 일어나? 무시당할 때. 권위가 무너질 때. 이럴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 얘기하면 계몽주의니 뭐 루소니 얘기를 하지만 뭐 일부 엘리트들한테 그게 영향이 있었겠지만 사실 이 많은 군중들을 일어나게 만들었던 거는 그때 돌아다녔던
포르노그래피. 이거 또 옐로 딱지 붙네. 그런 외설물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저 왕실이라는 작자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더라.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보다 맞아요. 못하다. 이게 권위가 추락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긴 했어요. 어쨌든 인쇄물이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유럽에 갖고 온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그냥 평민들이나 일부 사제들이 아니라 귀족들까지도 이제 신교로 돌아서게 되고 그 유럽 전체 종교개혁의 전쟁에 불길이 불붙게 되는데 카트린 얘기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 아기를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그 유용하게 아기를 사용한다는 건 좀 나쁜 표현이지만 아기를 두고 어떻게 할 건가? 혼테크를 해야죠. 혼테크. 어디 유망한 집안에 시집을 보낼까라고 이제 레오 10세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데 종교를 못 지어요. 왜냐면은 너무 이제 그 종교개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 바티칸 그 공사하는 거 물론 자기 전임자부터 내려왔던 공사인데 그걸 너무 벌린 걸 갖다가 돈도 많이 들고 골치가 아프다 보니까 45살로 일찍 요절을 해버려. 그러니까는 이제 더더욱 카트린은 오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석이 없어지는. 그래서 뭐 수녀원으로 보내지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이제 방치가 되고 있었는데 그 후대의 교황이 다시 메디치가에서 한 명이 더 나오죠. 뭔가요? 클레멘스 7세. 그렇죠. 파치가에에서 살해된 줄리아노의 사실 서자죠. 사생아죠. 사생아죠. 네, 사생아라고 그렇죠? 해야겠죠. 네. 피렌체 절대미남. 엄청 잘생겼었다고 그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뭐 애인도 많았겠지 뭐. 네, 그래서 뭐 사생아로 태어난 줄리오였죠 원래 이름이. 맞아요. 근데 참 사생아를 두고 추기경을 지나서 교황까지 만들 수 있는 대단한 거야. 가문이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위대한 로렌조가 자기 동생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이 줄리오를 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클레멘스 7세 교황이 되는데 근데 당시에 그 이탈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탈리아 상황을 조금 봐야 돼요. 합스부르크 스페인하고 프랑스하고 이 이탈리아를 차지하려고 굉장히 그 패권 경쟁 같은 그런 경쟁을 하고 있었단 다들 말이에요. 이탈리아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나도 좋아. 나도 차지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 이탈리아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스페인의 왕이 그 유명한 카를 5세였죠.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긴 했어요. 스페인 입장에서. 그 합스부르크가에 있는 그 적통이고. 근데 처음에는 클레멘스 7세가 카를 5세하고 어떻게 좀 잘해서 조율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틀어지게 되면서 프랑스 쪽에 붙는단 말이에요. 네. 제가 예전에 로마 얘기하면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꼬냑 동맹이라는 걸 맺게 되죠. 꼬냑 한 잔 탁 만나는 거. 그러니까는 이 카를 5세가 이 배신이다 배신. 완전히 빡쳐서 그렇지. 격분하면서 로마로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야말로 박살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로마를. 그래서 그걸 두고선 사코디 로마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무마를 해갖고 클레멘스 7세랑 카를 5세랑 나름의 화해를 하는데 조건부 합의를 한 거죠. 카를 5세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인정을 해주고 대신에 카를 5세는 클레멘스 7세를 도와서 그때 당시에 사실은 메디치 가면 한 번 더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는 쳐들어가게끔. 공화정 상태로 변해 있던 피렌체에 다시 이제 군대를 그렇지. 보내서 메디치 가문이 수복을 하게 된 하게끔. 거죠.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왼수였는데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갖고 스페인군을 이끌고선 클레멘스 7세가 들어가는데 카트린느가 천의 고아가 돼서 이리저리 수녀원을 전전했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은 수녀원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메디치 가문들은 사실은 다 쫓겨났는데 얘는 어쨌든 적통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놔두고 갈아서 인질로 붙들고 있었거든. 피렌체에서. 근데 지금 클레멘스 7세가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피렌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메디치의 씨를 죽여버리자. 뭐 이러고 뭐 아니면은 뭐 성벽에다가 뭐 걸어놓자. 아이고. 정말 무섭게 그렇게 위협을 한 거지. 그때 당시 카트린의 나이가 8살인가 그랬어. 아이고, 10살도 안 됐네요. 10살도 안 됐죠. 근데 어쨌든 클레멘스 7세가 와서 메디치 가문을 다시 수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살아남긴 됐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로 남았다 그래요. 그렇겠죠. 네, 그 나이도 어린데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러고서는 수녀가 될까 하고선 진짜로 수녀원에서 굉장히 마음을 붙이고 살고 있었는데 얘야 시집 가거라. 얘야 야, 시집. 진짜 옛날 노래야. 나 그 노래 나올까봐 진짜 불안했는데 진짜 하네 얘가. 그거 음이 딱 기억나는. 왜 나오지? 입에 착 붙었어요? 완전 붙었지. 네. 근데 혼담은 또 뭐 아까 카를로세의 신세를 져서 메디치가의 그 권리를 다
복권을 시켜줬다 그래놓고 또 시집은 왜 또 프랑스와 1세 프랑스로 보내는 거야. 네, 프랑스와 1세 둘째 아들한테 보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대단한 게 사실 메디치 가문이 귀족이 아니잖아. 맞아. 그런데 사실 프랑스는 항상 강대국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프랑스는 단 한 번도 패권국이었던 적도 없는데 늘 강대국이었거든. 그리고 유럽 왕실에서 가장 뛰어나고 화려하고 세련된 곳이 사실은 프랑스 왕실이었는데 어쨌든 둘째 아들이지만 프랑스 왕실로 시집가는 거잖아. 그렇죠. 메디치가 대단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클레멘스 7세가 정말 수완이 눈치 작전을 정말 눈치를 잘 보는 거야. 카를 5세랑 사바사바. 또 프랑스와 1세에 가서 카를 5세가 요즘 너무 센 것 같아. 우리 같이 어떻게 좀 잘 이 딸애가 있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죠. 메디치가는 귀족도 아닌데 그래서 이때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는 해요. 아니 뭣도 아닌 그렇게 얘기할 집안에서. 수 있지 사실은.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냐 뭐 얘기를 할 때 약재상 출신이라는 맞아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거든요. 뭐 그 문장에 보면은 알약이 있다 뭐 이런 데도 있고. 그거에 이 프랑스 측에서 메디치 가문에서 시집을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천박한 애들이 그러면서 꾸며낸 루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 사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둘이나 교황직을 지냈잖아요. 그렇죠. 100년 이상 떵떵거리는 왕가들의 돈을 다 메디치가 대준. 그렇지. 그러니까 뭐 돈을 주무른 지도 벌써 굉장히 한 세기가 넘어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피렌체라는 공국을 거의 실제적으로 지배하니까 공작에 다름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 뭐 이 정도는 결혼시켜도 되겠어라고 했는데 프랑스와 1세가 또 좀 특이한 게 이탈리아 빠잖아요. 그치. 그 당시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데려서 이제 앙부아즈 성에 이제 두고 굉장히 긴밀하게 지내기도 하고 워낙 그 이탈리아 문화 같은 거에 관심도 많았고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조금 선선히 그래 저 집 딸 내가 며느리 삼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하나는 우리 아들이 또 큰아들이 저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그 둘째인데 뭐 둘째는 뭐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왕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꼭 안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뭐 클레멘스 7세가 뭐 얘만 데려가면 내가 또 다 챙겨줘요 막 이랬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챙겨갖고 오진 못했다 그래요. 워낙 메디치 가문이 그때 막 그 추방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고 부모가 없잖아. 그치. 챙겨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바티칸을 쓱 봤더니 보석이 좀 있었대. 자기 것도 아닌데 막 챙겨줬다는 거야. 횡령인데? 그렇지. 그런데 그 갖고 온 것 중에 물론 이게 바티칸 건지 메디치가 건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알이 큰 진주 7알. 굉장히 전설적인 진주를 가져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초기에는 카트린이 이제 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20년 정도 지나서 카트린이 이것을 누구에게 주냐? 큰 며느리에게 줘요. 스코틀랜드의 메리에게 주는데 걔가 금방 돌아가게 되잖아. 그치. 스코틀랜드로 처가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 진주는 또 가져갔대네.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그 진주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으로 진주를 좋아하시는 맞아 진주 좋아하지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그럼 메리 스튜어트는 시어머니한테 어쨌든 그 귀한 진주를 받아놓고 이렇게 욕을 하고 다니냐. 못됐네. 그렇지. 아니 근데 워낙 이쪽은 혈통이 어느 하나 빠지는 데가 없잖아. 아니 그렇다고 해도 진주 받았으면 받은 게 있으면 좀 받은 게 있으면 잘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준 거 아니야 결국에는 사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카트린 메디치가 그렇게 불행한 시절을 보내고 프랑스의 둘째 왕자 앙리에게 시집을 갔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코디 로마 사태가 일어나고 한 3년 정도 그 사이에 이 모든 그 결혼에 대한 교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거래가 다 완료가 되고 1530년에 이제 카트린이 드디어 프랑스로 시집을 가는데요. 이제 카트린이 14살 정도 됐어요. 근데 갔더니 신랑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모태솔로잖아. 거기도 신랑이 꽤 훤칠하고 또 점잖고 이제 다 좋아 보였나 봐요. 거기다 집안도 빵빵하잖아. 왕자잖아. 왕자님. 그래서 근데 기록에 따르면 진짜 다른 사람도 앙리가 큰 키와 날씬한 몸매 그리고 갈색 머리카락을 가진 굉장히 미남이었다. 그런데 굉장히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 그걸 사소하다고 표현한단 말이야. 여자가 있어요. 연상의 여인. 19살 연상의 디안 드 푸아티에랑 사랑에 빠져 있었죠. 근데 이 디안 드 푸아티에 같은 경우는 나이가 19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굉장히 미녀였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그리고 그 미모와 젊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 냉수 목욕, 얼굴 막 이렇게 냉수로 막 하고 막 이런 당나귀 우유로 뭐 맨날 세수하고 써머지나 울세라가 있었을 때 보톡스랑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까지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러니까 본인도 나이가 많다는 걸 알고는 있었으니까 하여튼 그 둘의 사랑은 약간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찐사랑이었던 것 같긴 하다. 맞아요. 근데 워낙 이제 나이 차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법에 걸렸다. 이제 왕자가 뭐에 콩깍지가 씌인 걸 가지고 콩깍지가 씌었지 그럼 당연하지. 그래서 뭐 디안 드 포아티에가 빛나는 밤의 여왕 같기도 하지만 음침한 밤의 마녀다. 이런 식의 이제 글도 많았고 근데 문제는 그냥 애첩으로 머문 게 아니라 이게 회사로 치면 거의 부사장이나 고문급. 그래서 정치도 같이 해. 저 나라 좀 가서 쳐들어가야겠는데 이런 결정도 디안이 하고 저 사람 일 잘하니까 자기를 내려주세요. 이런 것도 이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막 이제 디안한테 뇌물을 주려는 사람도 줄을 서고 왕도 이제 디안이 무슨 일을 하면 디안 훌륭해. 상으로 무슨 성을 내려주겠어. 그래서 국고가 디안한테로 막 빠져나가는 거야. 거기다 더 황당했던 건 이제 사실 그런 정치적 역할을 하는 것도 좀 놀라운데 궁전 내부 일도 자기가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에 가면 이제 캐서린이 한참 애를 못 낳다 애를 낳으면 내가 교육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교육장의 역할까지 이제 맡으려고 하고 심지어 스코틀랜드에서 메리가 시집 왔을 때 얘 정신교육은 제가 좀 시킬게요. 그러면서 니네 시어머니는 알고 보면은 좀 그래. 좀 집안이 좀 별로야. 뭐 그렇게 세뇌를 시켰다는 소문까지 나고 있죠. 근데 시아버지는 굉장히 캐서린을 예뻐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보면은 이 프랑스와 1세의 아들 그 둘이 좀 변변치가 않았거든요. 사실은 일찍 죽게 되는 프랑스 왕세자가 총명했다 이런 기록은 없어. 그냥 운동을 잘했다. 뭐 그런 기록. 근데 실제로 그리고 운동하다가 죽었어. 그렇게 죽고 이제 둘째 아들 앙리한테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앙리는 그냥 적혀 있대요. 좀 모자라다. 사실은 두 아들이 이제 프랑스와 1세가 좀 이제 그 전세에서 불리해지고 카를 5세가 잘 나갈 때 스페인으로 인질을 가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거기 갇혀 있으면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많이 겪었다 그래요. 황태자 프랑스와도 좀 그런 면이 있었고 앙리 2세는 나중에 그것을 디안에게 위로를 그러니까 약간 받았다. 엄마 같은 여자한테 빠진 거야. 그래갖고. 그래서 이 앙리 2세는 좀 별로 이렇게 지적이지도 않고 공부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우유부단하고 뭐 결정 잘 못하고 맨날 어디다 물어보고 의지해야 되고 이런 성향이 있었는데 그걸 디안 드 포아티에가 잘 받아준 거고 그러니까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캐서린이 예쁘지. 그렇지. 굉장히 똑똑하고 카트린 메디치에 대해서는 예쁘단 표현은 어디에도 없어요. 대신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눈만 봐도 알잖아. 이렇게 또랑또랑한 게 말하면은 너무 잘 대답하고 하니까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프랑스와 1세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 저놈이 아들이었으면 내가 그러면 아무 걱정 없이 왕위를 불러줄 텐데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고 뭐 이러니까 근데 하여튼 이뻐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지윤님이 카트린 메디치가 그 책을 읽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었다. 이제 그러면서 처신에 굉장히 능했던 거예요. 사실 근데 처신이라고 할 게 뭐가 없는 게 이게 자기가 내놓을 게 없어. 집안도 내놓을 게 없고 남편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동아줄이 하나 있어. 시아버지가 동아줄이야. 이탈리아 빠. 나는 이 동아줄을 잡아야 돼. 그래서 무조건 이제 시아버지 무슨 말만 하면 껍벅 죽고. 시아버지가 승마를 좋아하셔. 자, 말을 탄다. 시아버지가 라티너. 막.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자기도 이제 학식이 높았지만은 시아버지의 이제 그 눈높이에, 비에 맞추면서 이제 했고, 뭐, 사실은 쫓아내란 말도 많았죠. 그렇죠. 이제 이탈리아 출신이라는 것도 약점이지만 애를 못 낳아. 아니 근데 밤이 돼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무슨 거의 이명화 여사.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렇게 얘기 안 해. 더 세게 얘기해.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하늘을 못 봐. 하늘을 못 보잖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쫓아내라. 이제 새로 그 왕비를 드려야 된다. 이제 왕세자비를 드려야 된다. 막 이러는데 시아버지한테서 납작 엎드리죠. 죽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할게요, 시아버지. 뭐 제가 쫓아낸다 그래도 저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집 귀신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만은 끝까지 지켜주마. 걱정 말아라.
그러고 이제 또 지켜줬다고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시아버지 복이 있어갖고 결국에는 그 위기를 넘기고 맞아요. 했고 결국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자기의 남편 앙리 2세가 왕자를 이제 물려받으면서 본인은 왕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왕비가 되면 좀 살림살이가 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똑같아 상황은 그냥 이름만 왕비야. 그렇지. 더 기세가 등등해져서 이제 난리를 치는데 이때도 군주론을 계속 열심히 읽었는지 시아버지에 이어서 디안한테도 수그리는 거지. 그래서 결국 나쁜 내색은 절대 하지 않고 이제 말을 사실은 거의 굉장히 잘 들었다 그래요. 이게 완전히 앙리 2세와 디안의 연합군인 거야. 하도 이제 카트린이 고분고분하니까 디안이 바꿔볼까 하다가 아니야. 또 이 자리에 어디 공주가 와서 그치, 좀 예쁘고 젊은 공주 그러니까 오면은 앙리 2세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괜히 건방진애가 나서 나 왕비야 막 이러면은 골치 아프니까 말 잘 듣는 애를 그냥 놔두자 라고 생각하니까 얘 지위가 좀 확고해져야겠어. 그러니까 앙리 2세한테 앙리 너 가서 와이프랑도 좀 놀아. 애도 좀 낳고 라고 하니까 정말 애를 낳기 시작해서 10명을 줄줄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예, 그러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맞아. 애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더군다나 자기의 남편이 마음을 뺏기고 있는 여자가 이렇게 시키니까 와갖고선 자기랑 밤을 보내고 그리고서는 이제 아이를 낳은 건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책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도 이 앙리 2세가 자기한테는 오지 않고 이 디안한테만 가니까 도대체 무슨 기술이 있길래 저 여자는 내 남편을 매일 밤 이렇게 붙들러 놓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 둘의 침소 바로 윗방에 구멍을 뚫었다는 거야. 천장 이렇게 무슨 구멍을 뚫고 얘네들이 뭘 하는지 이러고 봤다라는 거야. 우리 이렇게 창호지 이렇게 구멍 뚫어서 보듯이. 진짜 근데 카트린도 모태솔로인가 보다. 그런 거 구경해야 되는 거 보니까. 그 모태솔로지 그럼 14살에 씹어갖고 모태솔로지만 나도 연애는 하고 싶은데. 그 연애는 하고 싶은데. 그리고 봤는데 정말 참 별별 그 즐거움을 다 하고 있더라.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리고 둘이 너무 좋아하니까 엉엉 울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속상해서. 자기도 좀 뭔가 기술이 있으면 배워보려고 그냥 그래서 했던 건데 실제로 눈으로 목도를 하고 나니까 너무나 견딜 수 없이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내 생각에는 그 카트리느가 남편의 사랑을 얻어서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 나는 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낳은 아이들로 하여금 이 왕가를 이어가기 위해서 정말 그야말로 펑셔널하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도 좀 유능한 연애 코치가 없었나 보다. 카더가든 같은 분들만 있었나 보다. 그게 연애 코치를 해준다고 듣질 않아요, 사람들이. 대충 보면은 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특히 모태솔로면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누가 가르쳐준다고 해갖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러지는 않더라고. 아니, 왜냐하면 애를 낳을 때 체조를 했대. 애 낳는데 좋은 체조. 그걸 열심히 하고 나니까 이제 10년 만에 난임을 극복하고 애를 낳았다는 거 보면 정말 뭐든지 열심히 하시는 분 같은데. 그치, 한번 이게 주어지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분 같은데 연애 극복을 못 하신 거 보면 좋은 코치를 못 만나지. 근데 뭐 앙리 2세가 이 디안한테 정말 뭐랄까 성심성의껏 잘하고 여기 진짜 찐사랑인 것 같다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러니까. 뭐 보석이라면 보석. 그 되게 유명한 성이 있죠. 슈농서 성이라고. 가보셨어요? 정말 아름답다고 말만 들었어요. 나 가봤잖아. 어때? 예뻐. 그 성 코스를 갈 때 이제 들르는 몇 군데가 있어요. 이제 뭐 신홍서라든지 퐁탱블로라든지 뭐 그리고 앙보아즈 같은데 그렇죠. 이런 데 이렇게 들러가고 보는데 신홍서 성은 페미닌하게 예쁜 그런 성이에요. 근데 원래 그거가 왕가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는 주면 안 되는 왕가의 재산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준 거야. 그 정도로 디안을 사랑했던 거죠. 찐사랑이네. 완전 찐사랑이지 뭐. 그래서 그 성도 막 디안한테 주고 캐서린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이 세월을 오랫동안 버텨야만 했던 거야. 그러다가 사건이 일어나죠. 맞아요. 급사를 정말 하니까. 네, 정말 급사를 했죠. 이 앙리 2세가 마상시합을 했는데 사실 이제 왕이 나서서 마상시합하면 대충 져주거든. 뭐 진심으로 했던 얘기도 있고 지려고 했는데 뭐가 삐끗해서 잘못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은 이게 이제 부러지면서 란스라 그러죠. 이게 부러지면서 그 하나가 눈에 박혀갖고 그러니까 거의 뇌를 관통한 거지. 눈 부위니까. 한 열흘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었다라고 해요. 근데 전설인지 뭐 그 역사적 사실인지 몰라도 사실 카트린이 이 종교 개혁에 교황의 뭐 손녀뻘 이런 데도
이 점성술에 또 굉장히 의지를 하시는, 너무 외로워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 교회 가도 점쟁이 만나러 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한쪽에서 신교다 구교다 막 내 종교가 중요해 그러는데 사실은 할아버지가 교황인데 지금 이 종교 저 종교 다 아니고 제3의 심지어 수녀원에 있었다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성술에 굉장히 의지를 해서 계속 이제 점을 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 사실 우리에게는 1999년에 세상이 망한다고 뻥을 치셨다. 이제 그 예언서가 있죠. 그 예언서를 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게 이렇게 해석돼야 돼 그러는데 사실 카트린 왕비니까 예언서 같은 거가 아니라 저자직강 이제 직접 불러. 그래서 이제 별을 보면서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디아는 언제 물러나나 언제 답답하니까 막 그랬는데 남편이 죽는다는 거야. 그것도 마상 경기에서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단디 이제 그런데 가지 말아라 주의를 시켰는데 그 이제 죽을 무렵에 굉장히 경사가 일어나죠. 그 카트린과 앙리 2세의 딸 엘리자베스가 대단한 집안으로 시집을 가는 거야. 필리페 2세. 내가 맨날 좋아하는 그 대항해 시대의 바다의 왕자. 데스페인. 데스페인.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껄끄러운 나라인데 이 결혼으로 인해서 정치적 부담도 굉장히 많이 소화가 되고 스페인 왕이 내 사위야 하면 뽀대도 나고 그래서 너무 기쁜 거야. 마상 경기를 열겠노라. 그런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스코틀랜드의 근위 대장 몽고메리 백작한테 이제 한 방에 이제 당하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와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얘가 좀 병약했죠 또. 그렇죠. 그리고 이 디안한테 사실은 이 앙리 2세가 그렇게 죽었을 때 디안 포아티에가 나 죽었다 이제 그 생각을 그렇겠지. 했대요. 당연히 그 생각을 하죠 사실. 그동안 얼마나 모욕적이었겠어. 맞아. 이제는 캐서린의 세상이 왔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죽나. 그러니까. 벌벌벌벌 떨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의외롭게 간대했어요. 물론 다 뺏었어. 뭐 슈농서 성부터 시작을 해갖고서는 목숨을 안 뺏은 게 대단한 거야. 그럼. 보통은 죽이지. 그렇지. 근데 그것도 잔인하게 죽일 수 있지. 잔인하게 죽일 수 있지. 생불이야 생불. 그러니까 살아있는 붙여셔. 그렇죠. 그냥 살려놓고 너 그냥 조용히 살아라. 내 눈에 띄지 말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경제권, 정치, 뭐 권리 이런 건 다 뺏었지만 목숨은 살려줬다. 사실 카트린에 대해서 이제 후대에서 당대에서부터 마녀와 같다. 너무 무섭다. 뭐 뒤에서 모든 걸 배우를 조작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진짜 막 무서운 성품이었다기보다는 너무 철두철미하고 너무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ISTJ인가? 이렇게 또 자기 남편은 죽어서 슬프지만 이제 큰아들이 그 왕위로 올라가니까 좋긴 좋은데 뭔가 좀 불안했나 봐요. 또 이제 점성사들을 불러 모아. 이번에는 전국의 유명한 점성사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쫙 그 여러 명이 앉아서 왕자들의 피와 머리카락을 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생일도 보고 하면은 거울에 왕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계속 나타났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먼저 착 나타났대. 우리 큰아들. 눈을 2번 깜빡깜빡 했다는 거야. 그러고 씩 사라져. 둘째 아들이 왔어. 둘째 아들이 나타나더니 이번에 눈을 14번 깜빡깜빡하고 사라져.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나타나더니 이번엔 또 뭐 20번 정도 이제 깜빡깜빡하고 사라지는데 그 다음에는 넷째 아들이 안 나타나네. 그러고 어딘지 잘 모르는 청년이 어디서 좀 익숙한 듯한 청년이 나타나. 아까 촌스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카트린이 너무 흥분을 한 거지.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 이 2번, 14번이 무슨 뜻이냐. 결국 나중에 와서 해석이 된 거는 한 번이 1년이야. 프랑스 2세는 2번 깜빡였기 때문에 2년 만에 그냥 죽고. 사실은 그 다음에 샤를 9세가 등장을 하는데 둘째 아들이죠. 14년이 사실 짧은 건 아니었지만 카트린보다 먼저 세상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비극적 인생 같아. 그죠? 제가 봤던 그 영화 여왕마고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요. 결국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프랑스 왕가가 말루아 왕가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끊기고 그다음에 부르봉 왕가로 넘어갈 것이다. 아까 그 청년이 부르봉. 앙리 드 나발. 사실은 네. 그 점을 칠 때는 잘 몰랐다는, 누군지 잘 몰랐다는 이제 그 얘기가 있는데, 나바르 왕국의 이제 후계자죠. 그런데 여기가 신교 국가잖아. 그리고서는 이 사람을 자기 딸인 마고하고 결혼시키게 되는 거죠. 맞아요. 사실 뭐 대단한 그 결합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구교의 대표와 신교의 대표가 결혼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앙리 드 나바르의 사실 어머니가 프랑스와 1세의 조카딸이기 때문에 뭐 이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실
클레멘스 7세가 메디치 집안을 챙기는 것처럼 카트리느는 발루아 가문을 챙기는 그렇지. 게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사명인데 내가 이렇게 아들들을 많이 낳았는데 대가 끊긴다니. 대가 끊기고 부르봉? 이런 부르봉? 거지. 그 부르봉이 이제 루이 16세까지 이어집니다. 굉장히 오래가는 왕가죠. 오래가는 왕가예요, 사실은. 사실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앙리 드 나바르와 공주 마고가 결혼을 하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성 바르톨로메오의 대학살. 네. 이게 이제 그 당시 프랑스의 신교를 위그노라고 불렀었잖아요. 이거 위그노들하고 그리고 뭐 정통 카톨릭 이쪽의 만남이다, 뭐 결혼이다. 그래서 맞아요. 그 전부터 사실은 굉장히 프랑스 내에서 이 종교 때문에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끔찍했었는데 이거를 종식시키고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하자라는 의미에서도 사실 있었던 결혼인데 결혼식 치르고 얼마 안 돼 갖고서는 이 대학살이 일어나게 된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데 그 숫자가 사실은 이제 명확치는 않죠. 뭐 피바다가 됐다 파리가 뭐 이런 사실 얘기만 저희가 있고. 이제 메리 여왕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프랑스의 대단한 가문 기즈 가문의 어머니가 이제 기즈 가문에서 왔는데 이 기즈 가문이 사실 프랑스의 국교를 쥐락펴락하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또 부르봉뿐만 아니라 발루아 왕조에 굉장히 맞서는 대드는 그런 가문이죠. 사실 이 학살의 주모자가 학살을 돼서 조종한 사람이 카트린이다라는 얘기도 많지만 사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가문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기즈 가문이잖아요. 그렇죠. 바르톨로메오의 학살이 일어나기 전에도 굉장히 위그노를 잔인한 방식으로 많이 맞아요. 이제 죽이고 하는 그 앞장선 사람인데 이제 위그노들이 한꺼번에 앙리 드 나바르를 따라서 막 몇백 명, 막 몇천 명이 오니까 때는 왔다. 이때다. 아, 지들이 잔치한다고 불러놓고 그러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예의가 아니지. 근데 결국에는 기즈 가문하고 이 발루아 왕가 쪽하고 틀어지면서 맞아요. 서로 간에 암살을 해갖고 죽게 돼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캐서린이 조장을 했다기보다는 기즈 가문이 이렇게 나서니까 캐서린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사실상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였었고 그렇죠. 그렇게 기즈가 인기가 그렇게 많았대. 그 가문이. 그러니까 수도권은 기즈가 꽉 잡았어. 뭐 약간 이런. 근데 좀 들어보면은 카트린 드 메디치가 좀 불쌍하고 기구한 운명이에요. 그럼. 따지고 보면 어린 시절에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전부 다 돌아가셔서 그야말로 천의 고아가 된 거고 그리고서는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었고 수녀를 전전을 하다가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거는 자기 봐주지도 않고 애인 찾아 따라다니고 맞아. 자기는 그냥 아이 낳는 도구처럼 된 거였잖아요. 정말 이제 슬픈 건 65세가 돼서 막내 아들이 죽어요. 알랑송 공작이 또 비실비실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사실 65세면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80세 정도 되는 것 같아. 80세도 더 되는 정신적으로 그런 나이인데 그때는 정말 신이시여 나를 차라리 빨리 내 그 나이에 맞게 데려가소서 나는 사실은 이 생의 즐거움은 모르고 살았습니다라고 이제 편지를 써요. 근데 정말 그 캐트린은 그 생애 내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편지를 남겼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때부터는 거의 자포자기의 그렇죠. 심정도 많이 그럴 수밖에 보이죠. 없을 것 같아. 근데 이 카트리느한테 유별나게 좀 프랑스 사람들이 마녀처럼 막 묘사를 하고 맞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 사람 하면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탈리아는 사실 도시국가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끼리도 싸움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전쟁 많이 하잖아요. 사실 뭐 피렌체랑 뭐 시에나랑 싸우고 뭐 이런 것들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간에 늘 항상 음모, 암투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국가 내부에서도 그런 게 되게 많았대요. 뭐 왕이 이렇게 딱 절대왕권으로 한 나라를 꽉 잡고 있으면은 사실 그러기가 힘든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누구든지 사실은 지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암살한다든지 뭐 독약을 먹여서 죽인다든지 아니면 음모를 꾸민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 그러면 쟤네들은 뭔가 음흉하고 음모를 꾸미고 암살을 획책하고 이런 인물들이야. 근데 거기서 더군다나 그 유명한 메디치? 그러네. 그럼 뭐 그냥 완전히 낙인이 찍혀버렸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카트린을 두고 독살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제 카트린이 시집 오면서 여러 가지 선진 이탈리아 문물들을 갖고 오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향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밑에 이제 향수 제조사, 조향사를 데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조향사가 사실은 독약 제조가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알렉산드르 듀마가 카트린과 이제 카트린의 딸 여왕 마고를 주제로 소설을 쓰는데 거기서도 이제 거의 확증법
그 여자가 그냥 죽였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써요. 근데 이제 보면은 조향사를 시켜서 독약을 제조해서 그거를 자기 사위,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앙리드 나바르를 죽이려고 이제 책에다가 발라두는데 그 책을 자기 아들이 먼저 보는 거야. 그 장면 여왕마고에도 나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다가 그 독약이 이제 입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카트린이 꾸민 것으로. 그리고 아들의 죽음에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정말 극악무도한 어머니로 그리죠. 그러고 보면은 그냥 외국 여자가 와서 왕비하는 게 싫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의 위안은 사위를 엄청 싫어했는데 사위가 왕이 되는 꼴은 안 보고 그 꼴은 안 보고 하셨어. 딸년도 보기 싫어. 그래서 유산을 정말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해요. 마고? 마고에게 이제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보석이나 이제 쏠쏠한 그 재산들이 있었는데 그건 앙리 3세의 와이프, 그때 왕비에게 많이 줬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다른 딸이 낳은 손녀에게 이제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그 70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마고는 좀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 네, 사치벽도 있고 그리고 남편하고 결국엔 이혼하잖아요. 맞아요. 사이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하면서 카트린 같은 성품에서 봤을 때는 저거 도대체 누구 닮아갖고 저러는 거야? 뭐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애비를 닮았나? 애비 닮아. 저거 애비 닮아서 저래. 그 영감탱이가 저런 걸 남겨놓고 갔어. 뭐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는 있는데. 근데 뭐 성격이 호방했다는 평도 있고. 사실 뭐 이미지도 그렇고 영화라든지 뭐 소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거의 악녀처럼 그려지긴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최근 와서 이 카트린 드 메디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재해석? 그래도 나름 자기와 자기 자식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뭐 때로는 잔인하게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현명하게 행동을 했었던 여성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쉽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그 사람이 남긴 여러 가지 레거시를 다시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댓글에도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네. 카트린 드 메디치에 대한 얘기 해달라고 하셔갖고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이 돼서 카트린 드 메디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뭐 궁금하신 이야기 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준이었습니다. 전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